오늘 참여하시는 패널분들과 저희 연구소분들 좀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웅태 담당 연구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운영위원으로 이제 활동하시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하시진 않으시지만 이 토론회를 같이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 일상정책연구소에서 담당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김동우 선생님도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4분의 패널분이 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 번째 패널분은 이제 박태우 이제 진보당 정책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분은 이승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노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세 번째 패널분은 김대연 청년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마지막 패널분은 전주일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년대변인이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 하는데요. 김홍태 발제자께서 오늘 발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토론은 월급 루팡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을까라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문제 그중에서도 해고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프레임이 구성돼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이분법적 프레임이 아닌 유연한 해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전국민 고용의 장점과 단점 등을 다양한 정치 철학을 지닌 패널 분들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러한 논의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더 구체화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해고와 고용 사이에는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경영자 관점에서 본다면 정규직 확대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질 경우 경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 채용은 줄이는 현상, 즉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는 노동자, 즉 월급 루팡에 대해 사측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져 근무 태만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노동자 및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만들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충분히 해고를 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자유로운 해고가 진행될 경우 무차별적인 해고로 인해 사회 전체에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측이 해고를 악용하여서 내부 고발자 등을 불성실의 사유로 해고시킬 위험이 존재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따른 위험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경영진과 노동자 입장 모두에서 유연한 해고와 전국민 고용의 쟁점은 많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각자의 입장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은 없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한 어떤 측면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패널분들이 준비해 주신 주장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찬반 순서로 쭉 진행하려고 제가 임의로 이제 발언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언은 이승우 패널 분께서 시작하시고 이제 마무리되면 김대연, 전주일, 박태우 패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패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등 첫 번째로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네. 일단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노동분과위원장이고요.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금 아까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같이 활동 많이 하시던데,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저는 이제 울산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노동이라든지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의 노동 문제에 대한 것들이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첫 번째로 발언을 했던 거는 전 찬성입니다. 유연한 노동, 유연한 해고, 유연한 노동에 대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연한 해고와 유연한 노동에 찬성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시거나 또는 이거에 대해서 쟤 뭐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노동의 안전망과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이 보장된 해고당한 노동자가 아닌 이제 일자리가 없는 시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구성되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조건 하에 유연한 해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련된 논의들과 그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홍영표 의원님이 이제 예전부터 유연한 해고, 유연한 노동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맥락과 한국적 함의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유연한 노동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끼지 않는 노동 정책과 그다음에 노동 복지 설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국가의 노동 개입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은 이제 고용 서비스의 강화와 그다음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장해주는 부분으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예로 사실 이제 지금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민 국민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당에 이제 대선 후보 분이 있으시죠.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이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깔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깔리면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자리 내에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중공업의 대표적인 그 산업이 깔려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용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계층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스스로 이 양극화를, 그러니까 고용의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노동 유연성을 주고 국가에서는 해고 또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보장해서 선순환 프레임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노동 유연성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왜 찬성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동 안전망을 전제로 유연한 해고를 주장해 주셨고요. 특히 이런 청년 기본소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유연한 해고를 이제 기업에게는 보장하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안전망을 깔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김대현 패널님께서 이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저는 청년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인천 남동구에서 청년위원장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매우 흥미로워서 해고를 유연하게 하면서 동시에 고용의 안정화를 이룬다라는 이 상충되는 주제를 과연 어떻게 접합시키는 토론을 할까 매우 궁금해가지고 패널을 수락을 했는데, 일단 이승구 패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하나의 전제 조건, 일자리 없는 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뭐 해고의 유연화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준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전제가 언제쯤 충족이 될 수 있을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까 울산 공장 말씀하셨는데 현대차 2019년부터 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애당초 기존에 비해서 최대 한 3분의 2 정도의 부품이 필요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숙련된 노동자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뭐 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깔릴 수 있을지, 그 전에 어떤 노동이 설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좀 일단 듭니다. 일단 일하지 않는 노동자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토론회가 출발했다고 발지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일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견제 수단은 해고 말고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뭐 감봉이라든지 견책, 뭐 정직 등의 징계 절차를 따라서 할 수 있고요.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 경영자의 그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놀면 더 좋잖아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정해진 임금을 받으면서. 사실 경영을 담당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성과는 중요한데, 그래서 이 성과를 자신이 고용한 고용자들에게서 최대한의 성과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경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는 사실 성과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은 정해진 수당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성과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견제 방안으로서 해고를 고려하는 것은 그 앞 단계가 통째로 사라진 논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진보 정당에서 법의 어떤 한계를 떠나서 어떤 새로운 뭔가 정책과 사회를 제안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제가 근로기준법을 이번 기회에 보면서 노동법에 내가 근거해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법을 좀 옹호하고 설명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되더라고요. 근데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등등등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해고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고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일단 근무 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상식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분명하게 성적이 더 낮아야 한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해고는 지금도 통상해고로서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부디 아까 앞선 이승우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유연하게 하든지 어떤 경영의 묘를 더 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를 우리가 어떤 유쾌한 상상으로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다면 유연한 해고가 가능하겠지만 과연 사회 안전망이 지금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이제 태만에 대한 견제를 이제 해고로서 하는 것은 앞 단계를 많이 뛰어넘은 이제 생각이 아니냐라는 말씀 중점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일 패널분 이제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일한 보수 전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 꽤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을 하지 않을 순 없겠죠. 근데 저는 야당이나 이런 여당 떠나서 저와 정반대에 있는 분들, 생각을 가지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걸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승우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가 얘기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전제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도 인상 깊고요. 김대현님께서 패널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법을 떠나서 상상력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진보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도 참 공감이 됩니다. 제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유연한 해고를 찬성합니다. 이유로서는 저는 일단 루팡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만성적인 근무 태만의 근로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월급 루팡이라는 표현보다는 만성적인 근무 태만의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좀 더 유연한 해고가 현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체계 봤을 때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런 것에 대한 경직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와 같이 유연한 채용, 유연한 해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4차 혁명 시대에서도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율시장 경쟁입니다. 여기에서는 공정과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김대현님께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열심히 보시고 해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제1조가 있습니다. 제1조에는 근로기준법에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5조를 보면요,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가 나오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가 단체 협약,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양자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경우에는 최대한 노동자를 지금 보호하고 그 해고의 절차와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성적인 근무 태만의 근로자에게 저희 사업자나 아니면은 동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아까 그 김대현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임금만 받으면 되는 근로자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자신을 위해 성취하고 싶고 나의 커리어를 세워서 뭔가 자유시장 경제니까 이 커리어를 세워서 나는 나중에 사업가가 될 거야 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동료가 매일매일 놀고 3시 반부터 일을 하고 또 야간에 수당을 책정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정할까요? 평등할까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업자를 위한 유연한 해고의 찬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유연한 해고의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연한 채용 역시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승우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 제도가 4차 혁명 시대에는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지사죠. 이제 후보죠.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그리고 개인의 1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심소득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의 불안전한 부분을 완충할 수 있고 거기에 4차 혁명 시대의 불안함을 잘 적응하여서 저희 유연한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근로자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해고 찬성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한 보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 보면 여기 또 보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약간 정리해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노동자, 우리 모두를 위한 유연한 이제 해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취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공정하냐, 평등하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우 패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일한 원외 정당입니다. 진보당에서 일하고 있는 박태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실까봐 진보당이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존재감도 많이 없긴 하지만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계속 이제 당원들이 확대가 돼서 지금 8만 명을 넘었고 아마 대선 끝날 때까지 지지율은 안 잡히겠지만 10만 명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 얘기를 굳이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저희 당원 중에 70%는 노동자들이 들어오고요. 그 70% 중에 한 60%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보당으로 굳이 들어오는 이유는 대부분 이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해서 힘도 없는 저희 정당에 좀 많이들 찾아 들어오시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아까 사회적 안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먹고 살 방법이 없고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연대해서 싸워줄 수 있는 정당으로 좀 많이 들어오시고 있다. 그래서 좀 제 입장은 아무래도 이제 유연한 해고는 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좀 전제를 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 대부분 다 나름의 근거와 합리성이 있으시고 또 그 시각에서 그 관점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이거 이야기를 좀 확장을 확 시켜버리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유연한 해고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연하게 자를 수도 있어야 유연하게 또 고용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사례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기업이 신규 채용을 왜 안 할까? 에서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 기업들, 랭킹 30대 이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지난 시기 동안 땅 투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80% 정도 토지가 급증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30대 기업에 비업무용 이제 업무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 벌써 500조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돈을 쓰면서 당연히 돈을 더 그렇게 남아도는 돈을 투기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이제 공장 짓고 뭐하라고 이제 채용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하겠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전제로 첫 번째로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채용 하긴 하는데 직고용을 하지 않는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법 파견, 그다음에 사내 하청, 그다음에 자회사 이런 형태의 간접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은 하는데 그 밑에 하청 이런 형태로 고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고용이 좋은 일자리로 애초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하나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 노동자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예 노동법에 사각지대 있죠, 애초에. 자영업자로 둔갑이 되어 있죠.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쭉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연한 해고를 얘기하면 뭐 유연한 고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뭐 해고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예 그 논쟁 자체에 훨씬 더 큰 범주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이런 핵심적인 이유들은 사실 감춰져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기존에 있는 그 작은 범주 안에서 어떻게 더 쉽게 자르고 쉽게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아까 이제 김대현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법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지도 않는 이런 나라에서 해고는 아까 살인이다라고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사회적 안전망이라면 아까 이제 이승우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나서도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는 저는 좀 너무 인격적으로나 폭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진보당을 이제 섭외한 보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약간 좀 정리해보면 사회 안전망의 수준은 어디인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이제 해고는 살인이라고 여겨지는 노동자들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면은 기업은 신규 채용을 지금 하지 않고 이제 근로나 노동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제 신규 채용 대신에 이제 간접 채용 등을 통해서 이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약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각자 이제 패널분들의 이제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토론은 총 30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당 약 7분 정도 사용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토론을 통해 더 좋은 담론이 나올 수 있다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과도하게 넘어가거나 이제 주제와 너무 다르게 이제 뻗어나갈 경우에는 제가 제지해서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서로 이제 자유 토론이다 보니 제가 중간에 이렇게 크게 개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앞으로 더 나눠야 될 쟁점을 발굴하고 해결안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말씀하시다 보면 약간 개인과 이제 단체에 대한 비하가 약간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패널분들께서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하 발언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이제 질의하실 때 이제 패널 이름분을 호명해서 이제 질의해 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내가 발언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준비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얘기를 중간에 끊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답변 이제 호명하신 분이 대충 질의 다 이해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잘 서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 하는데 혹시 먼저 내가 얘기해보고 싶다. 누구에게 패널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네네. 이승우 패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안전망의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유연한 해고를 논의할 수 있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라서요. 저는 사실 저는 경영학을 되게 오랫동안 했고요. 아까 이제 전주일 패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리고 또 이제 김대현 패널님이 잠깐 이야기한 경영학에서 나오는 관점에서는, 경영자 측에서는 사람은 인적을 자원으로 보죠. 리소스로 보는 학문을 계속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은 사실 사람이 더 이상 자원이 아니다. 사람은 자원이 아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조금 구분하면서 일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단계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 조금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에 대한 그 차별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철폐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었고요. 그거 좀 접고 나중에 또 질문하면 또 부수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김대한 패널님이 이야기 주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면 일단은 세수를 얼마나 확보를 해서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퇴직하셨던 분들에 대한 고용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하신 분들의 지금 제공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 훈련 비용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그런 사회 안전망과 보장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보장 제도가 좀 필요한데요.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덴마크나 아니면 스웨덴 정도의 사회 안전 보장 제도가 구분이 조금 자리가 잡혀야지만 유연한 해고, 유연한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카톡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과연 유연한 해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저변이 깔릴까가 걱정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기준으로 두는 게 독일,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의 플렉시큐리티 모델 아니겠습니까? 유연 안정화 모델. 해고를 상대적으로 쉽게 하는 대신에 사회 안전망,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실업급여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해고를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북유럽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 다음에 유연한 해고, 과연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그게 좀 저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도 세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소득세를 비롯해서 세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를 사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네. 투자한 것을 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과연 30년이 지난 뒤에도 과연 올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좀 걱정스럽고, 사실 좀 그래서 비어있는 논의처럼 느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근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박대우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기업이라든지 30대 기업이 땅 투기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법인세에 대한 인상 부분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왜 물지 못할까라는 부분들도 좀 고민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연달아서 조금 박태우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고는 살인이다. 살인에 대한 부분들, 해고에 대한 부분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미 노동의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취약한 노동자들을 해고할 때에 대한 살인에 대한 부분이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규직에 일하시는 분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과연 생각을 하실까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으시고, 이미 그리고 또 정년 연장에까지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이시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하청, 하도급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이제 환경들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이 차이를 두게 하는 유연한 노동을 계속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연한 그러니까 노동 해고에 대한 부분들을 찬성을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조금 깔려야 되지 않을까. 네.
박대우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다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일 노동, 뭐, 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뭐, 이야기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지난 대선 때 거의 대부분 정당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구현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당연히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같은 노동시장 내에서도 이중구조, 삼중구조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다고 근데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오히려 갈 가능성이 크지, 오히려 이제 더 지금의 정규직 일, 마치 이제 귀족 노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평가도 좀 해보고 싶긴 합니다. 뭐, 노동조합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들은 이제 예전부터 87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자신의 권리를 축적해 왔고, 그렇게 자신의 뭐 처우를 직접 개선해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교섭하면서 역할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청이든 뭐든 이런 데는 노조 조직 자체를 할 수도 없고, 노조를 조직한다 한들 하는 과정이 이미 다 해고가 되고, 그래서 자기 권리 자체를 얘기할 수도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정규직들은 노조도 있고 자기 주장도 세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노동 내에서의 격차 문제, 이것도 이제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규직을 없애서 전부 다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로 권리를 더 낮추는 식으로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더 전체적인 처우를 더 개선시켜서 노동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지금 이승우 패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에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우리의 노동자들의 삶, 근로자들의 삶,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삶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상향시킬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다수가 행복한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기업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놓고, 특히 재벌기업, 많이 갖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좀 많이 내놔야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패널분 계신가요? 예. 네,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굉장히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시리가 말을 했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요.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박태훈님 말씀 패널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 세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일단 여쭙고 싶어요.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5분간 자기 주장 발언을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물론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발언도 약간 임팩트가 좀 있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박태훈님이 아니라 김대현님께 여쭤보려고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김대현님께 질문해도 되죠?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김대현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에 계신다고 하셨고, 네, 울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승우 선생님께서 울산 계십니다. 네, 어느 이승우 분이요? 패널님께서 울산에 제가 계십니다.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두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마음이 지금 계신.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는 없다.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가? 정해진 임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경영하는 입장의 성과는 중요한데 노동자는 사실 성과는 중요하지 않다. 노동을 제공을 하고 수당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좀 궁금해요. 어느 분이시죠? 접니다. 네,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맞네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노동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제 진보 쪽에서는 근로자보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하죠.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노동자는 일을 임금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전 앞에 1조도 얘기했고요. 5조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관련된 해고에 관련된 기준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하지만 전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근로하고 싶지 않다. 임금만 받으면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만의 생각이신 건지 이거를 개인을 전체 단체로 생각해 버리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답변 드릴게요. 일단 모두에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열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기업체에서 혹은 사회 문화적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기 위한 심리적인 동기든 어떤 조직 차원에서 동기든 사회 전체 측면에서 동기든 그 이유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업체에서 좀 제공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전을 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 임직원들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불비한 조건 안에서 자신을 불태워가면서 노동의 막 열의를 이끌어 올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어떤 비전만 가지고 노동의 열의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과급이 있겠죠. 더 열심히 일하면 성과급을 주겠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경영자 입장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노동자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금 얘기를 좀 오가게 됐는데, 일단 헌법에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데, 근로기준법 1조에서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블라블라 기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헌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라는 것은 노동 3권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노와 사의 합의로서 정하는데 그 기준을 이 법으로 삼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태우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단결권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된다. 중소기업 노동조합 없는 곳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 울산 같은 사례만 지금 예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매우 일부분의 노동자 혹은 노동 집단을 대표하는 사례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제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지금 헌법을 논하는 저희가 지금 여기가 법학과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헌법이 아니라요. 근로자가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인센티브가 충분히 보장되는 그러니까 회사여야만 근로자는 수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단순한 인센티브만이 그 근로자의, 그러니까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욕구를 자극하는가,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상상력이 많으시고 대부분 진보정당에선 법의 한계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일하고 있는 근로자, 저희들도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만 졸업해서 계속 공부하는 학자분들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 여기를 왔고, 그리고 뭔가 소신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좀 발언을 하고 더 나은 미래의 근로 환경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모였지만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 자체를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승훈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다음 질문 하려고 손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 박태우 선생님과 김대현 패널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서 지금 음소거가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고 이어서 이제 이수홍 선생님 질문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자아실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자아실현과 하고 있는 업무가 일치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진 않고. 제가 이전 직장이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좀 임금 구조가 그렇잖아요. 기본급이 낮고 뭔가 더 할수록 수당이 붙는 형태인 거잖아요. 장시간 노동을 좀 부추기는 형태가 기본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야 기본급이 낮으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영업을 했죠. 주말에도 영업하고 늦게까지 자발적인 고생을 좀 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저는 근데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하겠지만 김대현 패널님께서 하셨던 말은 조금 더 너무 막 쪼우지 않고 조금 더 평화롭게 일해도 조금 더 여유롭게 일해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뭐 그 정도가 이제 어떤 선일까를 우리는 좀 모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진보당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노동시간도 단축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뭐 주 4일제 얘기도 지금 이미 여당 대선 후보에 비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줄여 나가면서 일과 생활을 균형을 만들어 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노동자들도 뭐 근로자란 말을 왜 반대하냐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노동자는 이제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계속 얘기하는 게 축소주의적 오류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회에서 몇 명의 사례를 들어서 개인적 생각을 분석해서 이제 말씀해버리신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전체를 대변하는 발언이 아닌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희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희 정당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경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다 열심히 일하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정당의 분위기를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다른 정당 분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전체 사회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거기에서 해고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버리시면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오류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전제를 깔고 저희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핀트가 나가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노동자들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네. 죄송한데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네. 죄송합니다. 노동자가 근로 의욕이 없다, 있다 이런 정의를 계속 이제 논하다 보면은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주일 패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서 할 수 없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승우 패널님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박태우 패널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노동자 모두가 이제 행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오기 위해서 사실 사회적 안전망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노동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김대현 패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회 안전망, 어디까지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북유럽 국가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형으로 조금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분 다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주일 패널님이 이야기했던 시장, 자유경쟁 체제에 대한 부분인 게 기업이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논문을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면 아까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실 박태우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아시는 구조이실 거예요. 김대현 패널님도 그렇고 아마 전주일 패널님도 이게 지금 구조가 왜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이제 유연한 해고가 아니라 해고를 하기 위한 모든 구조를 다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부품사라고 하는 모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는 이미 이제 1차 벤더로 지부되고 있고요. 거기에 2차, 또 현대자동차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차, 2차, 3차. 이렇게 사실 기업의 계층구조화를 기업 자체도 계층구조화를 만들어서 경영자 자체에서도 기업 내에서 계층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내에서도 자유경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너무 대기업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사실 이 안에서 그 자유경쟁 또는 이제 여기에 그 노동의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형 사회안전망, 노동안전망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사실 그 어차피 이 그 유연한 해고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지금 사회 기업 구조상이라든지 사회 구조상에서는 해고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런 꼼수들과 피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들, 그다음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또 그 사회적으로 조금 양극화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유연한 노동과 그리고 유연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기업들과 내부적으로 계층 구조화가 너무 심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에게서는 여러 군데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그 일자리에 대한 제공의 기회를 주고 또 이제 해고가 돼도 다른 쪽에서 일할 그리고 그 내가 조금 뭐 현대자동차 또는 이게 아니야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 계속 가기 위한 몸부림과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모든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구조를 계속 만드는 부분이 사실 유연한 해고에 수반되는 그 대한민국형 사회안전망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 아까 그 전주희 패널님 이야기했던 이제 완전 경쟁, 자유 경쟁 체제에 대한 부분에 기업이 이미 계층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떻게 자유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그 차별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박태우 패널님이랑 김대현 패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지 우리나라형, 대한민국형 사회안전망 제도와 계층 구조화된 기업들을 조금 재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본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금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또한 자본이라고 저는 자본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도 사실 국가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 컨트롤과 그다음에 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법으로 기업에 너무 맡겨놓지 않았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서 다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과 계층 구조화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윤범기 선생님께서 지금 손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30분 토론이라서 9시 8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질문 하시면서 각 패널 제가 보기에는 이승우 패널님께서는 마지막 발언까지 다 해주신 것 같고요. 내용이 잘 들어있어서 나머지 세 패널 분들이 이거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이제 손 드신 분들 이제 질의응답까지 같이 받는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희 선생님부터 전주희 선생님, 박태우 패널님, 김대현 패널 이런 식으로 쭉 마지막 발언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이 이렇게 벌써 빨리 왔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다양한 정당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보통 얘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언론에서 그러니까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창의력, 상상력 같은 부분에 대한 자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요. 유연한 해고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업이나 양극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숙련이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열심히 너무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다녔죠. 대학교 다녔죠. 대학교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석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막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NCS 학습 모듈을 통해서 일학습 병행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 중심으로 정말 더 고숙련할 수 있게 새로운 노동시장에 저희가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좀 완비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희 사회보장제도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회보장 근로장려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각종 수당들이 조금씩 잘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훈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재명 기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도 실행이 되려면은 이런 것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 실행할 수 있는 건 전제 조건은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여야가 모두. 저희는 이제 그런 방식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방식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했을 때 저희는 좀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유연한 해고 유연한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연한 이제 취업도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뭐 다른 덴마크라든가 이런 복지 국가 유형은 저희 사회복지 국가 유형 모델에 저희가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벌써 8분이 됐네요, 거의. 일단 이승우 패널님 말씀에 답변을 짧게 드리자면, 그 말씀 동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화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화 하자라는 그런 명칭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왜 유연한 해고라는 명칭을 쓰느냐. 그건 유연한 해고, 양질의 일자리를 다 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건 이제 유연한 해고고 뭐고 하는 건 그 이후 문제. 좀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기업을 통한 고용 정책이나 기업이 중심이 된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 이런 것에서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만 뭔가 계속 그 고용을 창출하려고 뭐 낙수 효과는 예전부터 말 많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 극단적 양극화만 확대되고 불평등만 심화되었다. 그 안에 계층만 더 다변화됐다. 노동 내에서도 격차, 자본 내에서도 격차. 전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분화됐고 갈등만 심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고용주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 대폭 강화되는 형태로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함께 좀 잘 사는 세상 좀 만들어주자. 누구 일부만 잘 살지 말고.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근로자니 노동자니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감론을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노동자라는 표현도 일하는 시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처럼 뭐 초단기 노동자나 프리랜서나 특고와 같은 복잡한 노동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기서 명명된 노동자의 그런 형식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 일단 시민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밖에 시민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헌법상 뭐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뭐 상상된 가장 효과적인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헌법상 권리를 먼저 보장을 하고, 그리고 사회 안정망 먼저 구축하고 나서 나중에 먼 훗날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유연한 해고 이제 해봅시다라는 그런 논의를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먼저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꼭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패널분들의 말씀 너무 마무리 발언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질의응답 전에 이제 짧게 저희 설명드리면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토론회는 저희 이제 일상정책연구소에서 노동 특집 토론으로 이제 출근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5차 정도 이제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오늘 이제 경영 환경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 노동 환경 변화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제 쭉 나눠가면서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지막 발언에는 다 굉장히 희망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이제 좋은 노동 환경, 좋은 경영 환경으로 가는. 정말 1시간 40여 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봄 노동으로 계시지 않은 박태훈님께 제가 또 따로 연락드려서 감사 말씀 다시 전하겠고요. 저는 오늘 토론의 의의를 제가 좀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토론하시면서 많은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양당의 의견이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대의하기 위해 이제 정당들이 이제 꾸려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정당들은 이제 노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앞으로 진행될 토론에서도 가장 가능한 한 많은 이제 정당의 패널 분들을 이제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나눈 담론 중에서 이제 사회적 안전망 수준은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사회적 안전망을 꾸리기 위해서 세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초재벌이 나오는 시대인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책임에 대해서 논의해 볼 것인가,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과 이런 안건들 함께 더 고려해서 더 좋은 토론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